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새벽은 아파트 단지를 밝히기 전에 죽음의 공포로 덮쳐왔습니다. 어제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은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 5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웃에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에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괴물이 가세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참극이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폭언과 폭행, 스토킹을 일삼았어도 경찰은 물증이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 피해 주민이 스스로 CCTV까지 설치해 체증을 했지만 선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악의 보복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의 공포의 대상이 말이죠. 공권력으로부터 제압되지 않고 점점 더 흉포한 괴물로 커갔고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 내던져질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약육강식의 동물 같은 사회에서 식물처럼 살아가는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시급합니다. 그 대책 2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일파만파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 4시 반께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 일단 불을 지른 다음에 주민들이 피해서 대피를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네네. 흉기를 그것도 2자루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5명이 숨지고 6명이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했고 7명은 화재 연기로 또 다치는 네네.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거고요. 과거 이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래서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를 해서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2010년부터 공주 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출소한 적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 횡설수설해서 일단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을 한 상태고요. 구속이 이루어지면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현병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또 논란이 되는 게 심신미약 감형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이 논란이 재현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프로파일러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계획 범행은 심신미약하고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 역시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임세원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관리 현장에서는 좀 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요 2부에서 프로파일러로부터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냈습니다. 성공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제 0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일단 전환이 됐죠.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예.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일단 만료가 된 겁니다. 2년 말하는 거죠. 예. 윤영아 변호사가 곧바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그리고 국민통합. 그러니까 경추, 요추, 디스크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공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예. 검찰과 청와대를 향해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검찰은 곧 뭐 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지금 이제 이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의료진까지 참여시켜서 이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자, 관건은 청와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 결국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죠. 77일 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 야당 쪽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결국 뭐 특혜 준 거 아니냐. 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미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치적인 빅딜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뭐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미선 후보자 관련한 논란도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예. 또 그 속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로 나가시면서 여야정 협의체 복원 얘기를 네네. 했단 말이죠. 또 당장 또 추경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정치적인 빅딜 뭐 국민이 예상하지 못하는 쪽에서 또 언제나 또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네. 본인은 뭐 마약을 결코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제보, 왁싱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했던 것일까? 이런 또 의문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모 왁싱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 앞서서 지난 16일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쪽에서 채모를 채취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반응 조사 네네.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대부분 제모 상태였다라는 거죠.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버트 할리 씨도 수사받을 당시에 채모를 제모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럽니다. 예. 이 박유천 씨는 또 최근에 염색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하나 씨 경우도 그랬다는 거죠. 네네. 이게 또 뭐냐. 염색을 하게 되면 마약 성분이 좀 감소한답니다. 이 머리카락에서. 자, 그런 이제 얘기고. 실제로 지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예. 좀 더 정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일종의 증거인멸 아니냐. 네네. 경찰 쪽에서도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한두 차례 더 부른 뒤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약 거래 동영상도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 마약을 갖다 놓으면 본인이 돈 지급하면 예, 갖다 놓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공급책이 이제 어딘가에다 싹 던져 놓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영화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요즘 정치권이 참 뜨겁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뜨겁다면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막말 대결로 뜨겁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지만요, 상대에 대한 배려,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안은 뒤로 제쳐놓은 채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을 맑게 좀 정화할 방법은 없을지 원로로부터 조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고신대 석좌 교수이시죠. 윤리학자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이사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막말 논쟁이 워낙 심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법이 좀 없을까라고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어제 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좀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 사고가 좀 펼쳐졌어요. 우리 사회가 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원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범인은 이미 그런 그 위험한 행동을 그 전에 보였고, 또 이 집 그 소녀가 그걸 경찰에 여러 번에 알렸는데, 네네. 경찰이 너무 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위험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너무 그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이번 사건은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왜 이 같은 약자들의 보호에 소홀히 하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그렇지만 이제 그 생명을 위협하는 네네. 이게 뭐 재산의 문제 같은가 뭐 소소한 문제 같으면은 어느 정도 소홀히 해도 뭐 이해가 되지만은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좀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건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번 일은 너무 그 뻔한 것을 그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약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소위 설마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설마인데요. 네네. 그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는 그런 설마의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 뭐 전혀 가능성이 없도록 아예 예비를 해야지. 그게 무슨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네네. 이건 상상력의 부족이고 책임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곳이 정치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보면은 정치를 통한 희망을 찾기보다는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막말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이 문제를 일으켜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를 합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 가지고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과 국가에게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뒤로 미루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해야 할 그런 지경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뭐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라요. 말꼬리를 잡는 비난, 그리고 아픔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하도록 하는 이 같은 말의 횡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예, 말이라는 건 그 인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품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상하지 못한 인품에서 고상하지 못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말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념적으로 좀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함으로 자기 편에 있는 동조하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네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공천을 받거나 당선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이 정치인들의 수준은 사실은 유권자들의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막말을 막 해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념적 양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달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분단이 아주 큰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이 이 사과하는 교육, 비판하는 교육,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네네. 계속 그저 외우기만 해놓으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독선적으로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미국과 그리고 다른 편에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이념이 있어서 다른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주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합쳐져가지고 결국 우리 사회를 가장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이 또 정치권이 이념을 주장하며 내세우면서 또 부패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패했다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념 갈등이 심한 네네. 그런 사회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과거의 잘못은 들춰내서 그 처벌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걸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거 참 공정하다.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만 느끼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이제 줘요. 네네. 너무 편향적으로 이념에 따라서 적폐 청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정부는 검찰이나 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바가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가 지금 한국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당으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뭐 어느 당이라도 자기 당에 속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 있으면은 뭐 석방 요구를 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이 피의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저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저거 두 가지, 즉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은 구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도주를 할 시도를 했겠습니까? 모든 언론과 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구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예. 무슨 어떤 이념이나 다른 판단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예,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형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법에 따라서 떼야 되는데요.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아픈 사람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법이 허용하면은 법의 위법이 아니면은 병든 사람을 좀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같은 현재 막말 전국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언론에게도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막말이 자꾸 계속되는 것은 언론이 그걸 보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지나친 막말을 하는 것은 보도하지 말고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막말을 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차마 보도하지 못하겠다. 이런 좀 코멘트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한 작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론이 이제는 단순히 보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계몽의 기능도 해야 되고 교육적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치권이 저렇게 잘못돼 가는 것은 언론들이 조금 그걸 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시민운동조차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 돼가지고 제대로 비판적 기능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네네. 자기 이념에 동의하는 쪽은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정반대 쪽만 비판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신임이 다 이를 상실돼 버린 겁니다. 예. 이른 아침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봉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94.5MHz YTN 뉴스 FM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관련해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매일 아침 힘차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진주 흉기난동으로 인한 살인사건 관련해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배경, 대책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 사망했습니다.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노약자들 대부분입니다. 끔찍한 이 같은 묻지마 범죄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10년도에 제가 프로파일러 현직 나올 때 네네. 이와 같은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00명이요? 예. 사회보호 페이지되고 보호감호가 축소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사각지로 넘어갈 사람들이 400명이라는 얘기를 직접 법무부에 관련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한 사람들은 소위 친딸을 강간하고 정신병인 척하는 사람들, 네네. 그냥 교도소에 감춰 있는 이런 사람들 최소한 400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백의숙께서 말씀하신 그 400명이라는 것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400명 가운데 400개의 폭탄 가운데 하나 터진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 뒤에 작은 폭탄이죠. 사실은 이 폭탄은 작은 폭탄이었죠. 그 작은 폭탄을 핵폭탄으로 만든 것은 누군가의 책임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치료감호소를 갔다 왔습니다. 네네.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 그 폭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예. 갔다 온 다음부터 상당히 이상해졌고 사람들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치료감호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죠? 무슨 약을 치료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공개, 네네.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폭력성이 낮았는데 갔다 네네. 와서 더 큰 폭력성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니면 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근데 관리를 왜 사후 관리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은 폭탄이 큰 폭탄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진주의 현지의 그 분위기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해 주실 분 한 분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주 신일교회 박영출 목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저희가 이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이었다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여러 면에서 그런 이미 경찰서에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평소에 뭐 소음 관계로 또 오물투척 그리고 이웃에게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최근에도 뭐 행안 출입구에 간장과 식초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또 그 경찰서에 아마 재물 손괴 혐의로 아마 거기 형사 입건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만나신 분들이 목사님께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얘기였습니까? 뭐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뭐 지나가면 욕설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또 방치된 상태에 있었으니까 피해자분을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피해자분은 잘 알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식당 하는 분이 계세요. 한 그 15평에서 한 20평 되는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 요즘 뭐 다 식당 문 닫는 판인데 네네. 이분은 한 1년 됐나 조금 한 지가 그런데 상당히 그 뭐 식당을 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음식도 맛있게 하고 그분이 이번에 피해자로서 사망하신 분입니까? 예, 아마 그런 이야기 확실히 들리네요. 예. 뭐 정확히 저도 이제 그분을 그래 식당을 어제부터 완전히 잘 하니까 낮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저녁에도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네네. 그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딸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하곤 해서 예. 굉장히 식당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네. 거의 식사하는데 목사님 식사 참 맛있게 잘해줍니다. 네네. 또 양도 뭐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고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예. 예, 예. 목사님, 조금 저희가 지금 대담 중이어서 여기까지 현재 분위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 신일교회 박영철 목사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400개의 폭탄 얘기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그러면은 이 같은 위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방치돼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금 져야 되는 것입니까? 데이터가 2개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교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고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수사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발생 원부라고 하는데 예,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2개의 데이터를 하나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병에 대한 치료 네네.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그 데이터가 상호 교환이 됩니까?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거 보시면은 분명히 이 학생들이 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를 합니다. 예. 우리 좀 괴롭히고 있으니까 뭔가 좀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 데이터가 안 뜹니다.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재물손괴 정도로 사소한 시비 정도로 끝내는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은 경찰청에 있는 데이터에 수사 데이터에는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이 2가지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에서 이 사람이 조현병을 통해서 치료감을 받았다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찰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찰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향인지 어떤 폭력성을 가진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단지 몇몇 신고됐다. 그리고 교도소를 한두 번 갔다 왔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갔다 왔다는 얘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교정당국에서 해당자에 대한 치료, 교정 또는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무부의 일이고 법무부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집행이 끝난 겁니다. 네네.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정당국에서 이 같은 잠재적 위험군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낼 때 말이죠. 어떤 대책 같은 거 세워놓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보호관찰관을 붙이고 예. 보호관찰관 같은 제도를 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위험을 가지고 오는 신고 상태에서의 어떤 수사자료 데이터와 직접적인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진주 사태의 가해자는 그러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전에 이제 교도소 갔다 오고 또 보호감호소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은 기한이 있습니다. 아하. 무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요. 인권의 이슈도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무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보호감호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수사자료로서 제공이 돼야지. 네네.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현병 전력이 이번 가해자의 가장 큰 동기 유발의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게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게 동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에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는 공격성이 낮았다고 했습니다. 네네.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안 된 얘기인가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정부문은 싫어하겠지만 네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럼 결국은 이게 조현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라는 것은 지극히 낮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0.1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조현병 환자가 30에서 50만인데 예. 실제로 공격성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것은 훨씬 낮고 네네. 그중에서도 아주 가학적인 범죄는 훨씬 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케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케이스가 되는 경우라 이런 경우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관찰이 돼야 된다. 네네.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한 잠재적 사건 사고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다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최소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사당국 즉 범죄예방당국에서
공유한다. 공유해야 됩니다. 아, 예. 법적으로 이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 출동하는 경찰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소문상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으로 파다했다라고 하지만 네네. 소문만 가지고 수사했을 때 나머지 뒷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일정도 풀어줘야지만이 미리 예방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네네. 지역사회 보건센터라든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줘갖고 어떤 형태로든 제어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보통 폭력성은 갑자기 빵 터지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전조 증상이 분명히 1년 전부터 이 사람은 있어 왔습니다. 네네. 계속 시비를 걸고 무엇인가 던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네네. 정신보건증진센터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 못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서로 기관 간의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책임 주체를 갖고 싸우고 권한 갖고 싸우고 예산 갖고 싸우고 인력 갖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네. 가해자는 지금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했는데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떠한 성향이라고 지금 보셨는지요? 지금 망상사파라고 합니다. 계속 망상사파.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가 아닌 것을 계속 막 떠벌리는 형태입니다. 네네.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심리평가를 지금 해야 됩니다. 어디 수준에서 이 사람이 어라우징, 촉발된 각성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예.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되는 거고 처벌은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요. 예. 치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약물을 직접 투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약물요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요법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겠지만 복합적인 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 자연적인 형태로 폭력성이 늘어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폭력성이 늘어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오히려 이렇게 방치한 그 결과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조현병이 확대된 조현병은 주변이 이걸 방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주변이 방치한 결과라고 본다면 방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특정한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용을 하든 뭐 당연히 이 정도의 보호 관찰을 하든. 그렇죠. 그걸 확대해야 되겠죠. 지금 근데 보호 관찰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보호 관찰 비용도 법무부에서는 거의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결국엔 그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곳은 대부분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입니까? 전체 범죄 예방 예산의 90% 이상을 법무부에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경찰의 초동지나 뭐 관련돼서 많은 불만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 같은 예산의 95%를 집행한다고 하면 책임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해명은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본부 치료감호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명을 내놔야지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지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이번 피해자들은 대체로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여자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노인들 이랬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같은 무방비한 폭력의 상황에서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가해자 대책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피해자 대책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있을 때는 네네. 공동체에 있는 구청, 지역사회 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정확히 같은 어떤 TF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네네. 공동으로 대응을 해요. 이건 개인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 장의 어떤 선도적인 선도적인 형태의 그 깨어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법상에 건강진흥법상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법상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응급 입원을 시키고 보호 의무자 입원시키고 행정기관 입원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고 고위관리들이 나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약한 사람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결국엔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하죠.